여러분, 제프리 힌튼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마 AI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일 텐데요. 현대 인공지능 혁명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분을 현대 AI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직접 만든 바로 그 기술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에서 20%.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AI의 창조주, 제프리 힌튼 본인이 직접 예측한 AI 때문에 우리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는 확률입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평생을 바쳐서 만든 기술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니. 창조주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경고라서 그 무게가 정말 다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죠.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술을 만든 사람의 무거운 고뇌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안 했어도 어차피 누군가는 했을 거야. 어쩌면 이건 자기 자신을 향한 변명이자 또 유일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드라마틱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3년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죠. 제프리 힌튼이 갑자기 구글을 그만둔 겁니다. 아니, 모두가 꿈꾸는 자리, 구글의 부사장직을 왜 갑자기 내려놓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기가 평생을 바쳐 만든 이 AI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의 본격적인 경고는 바로 이 놀라운 퇴사 선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힌튼의 경고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뭐랄까 과학계에서 거의 이단이나 마찬가지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AI의 겨울이라고 부르는 아주 춥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초창기 AI를 연구하던 사람들 앞에는요, 딱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마치 갈림길처럼요. 한쪽은 주류의 길이었죠. 아주 깔끔하고 논리적인 규칙들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예요. 예측도 가능하고 대부분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엔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좁은 길이 있었어요. 바로 인간의 뇌처럼 복잡하고 뭔가 지저분해 보이는 신경망을 따라가는 길이었죠. 힌트는 바로 이 길을 선택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능? 그건 당연히 명확한 규칙과 논리로 만드는 거지? 마치 잘 설계된 기계처럼 말이야? 인간의 뇌처럼 막 얽히고 설킨 걸 흉내낸다는 건 뭐랄까 거의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 취급을 받았던 거죠. 비현실적이라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신경망 연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구비도 뚝 끊겼죠. 돈이 없으니 연구도 못하고 결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분야를 포기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AI 역사에서 가장 길고 혹독했던 암흑기, 바로 AI의 겨울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실패만 했을까요? 몇 가지 정말 거대한 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 기울기 소실 문제라는 게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신경망을 깊게 쌓을수록 얘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바보가 돼버리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둘째, 이걸 계산할 컴퓨터가 너무 느렸고 셋째, 훈련시킬 데이터도 턱없이 부족했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던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떠나간 그 추운 겨울에 힌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파고들었죠. 문제가 뭐지? 왜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체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했고 결국 이 기나긴 겨울을 끝장낼 해결책들을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힌튼이 딱 짚어낸 문제들이 바로 이 네 가지였어요. 첫째, 데이터가 너무 없다. 둘째, 컴퓨터가 너무 느리다. 셋째, 뭘 가르치기 전에 이 신경망을 어떻게 세팅해야 할지 그 시작점부터가 문제다. 마지막으로 신경망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활성화 함수라는 게 영 시원찮다.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니까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혁신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내놓은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제한 볼츠만 머신, 줄여서 RBM이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전체를 한꺼번에 가르치려고 하니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층별로 나눠서 한 층씩 예습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빌딩을 지을 때 한 층 한 층 탄탄하게 쌓아 올리는 것처럼요. 이 사전 훈련 방식이 바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조가 바로 그 핵심인데요. 이렇게 한 층씩 미리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고질적인 문제였던 기울기 소실 문제, 즉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학습이 안 되던 현상을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AI 연구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그 거대한 벽에 드디어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마법 같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렐루라는 활성화 함수인데요. 이게 얼마나 간단하냐면요. 그냥 양수면 그대로 두고 음수면 0으로 만들어. 이게 다예요. 정말 단순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아이디어 덕분에 계산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진 거예요. 드디어 아주 깊은 신경망도 훈련시킬 수 있게 된 거죠. 때로는 가장 위대한 혁신이 가장 단순한 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힌튼이 찾아낸 핵심 열쇠들 덕분에 지긋지긋하게 길었던 AI의 겨울은 마침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폭발력으로 새로운 기술의 봄, 바로 AI 혁명이 시작됩니다. 힌튼의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혁명의 도화선이었어요. 보세요. 2012년에 그의 제자들이 만든 알렉스넷이라는 모델이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죠. 바로 다음에 구글이 힌튼의 작은 회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AI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2018년 마침내 그는 컴퓨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가 열어젖힌 세상인 거죠.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논문 몇 편에 그치지 않아요. 그가 있던 토론토는 전 세계 AI의 중심지가 됐고, 구글의 인수는 AI 기술이 연구실을 나와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을 키워냈다는 거예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 일리아 수츠케버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의 제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직업적으로는 최고의 성공을 거뒀지만 그의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2번의 암투병을 겪으면서 삶을 돌아보게 된 거죠. 내가 연구에 미쳐서 가족들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구나 하는 아주 인간적인 후회와 성찰이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힌튼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가 얼마나 외롭게 싸웠고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이 맥락을 이해해야만 그가 왜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대중 앞에 섰는지,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위험들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는 킬러 로봇의 등장. 둘째,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예술가 같은 전문직의 일자리까지도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AI가 만들어내는 진짜 같은 가짜 정보들이 넘쳐나서 무엇이 진실인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세상.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아요.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서로 뒤처질세라 미친 듯이 개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잠시 멈추면 다른 쪽이 우리를 앞질러서 더 위험한 걸 만들 거야라는 공포가 모두를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힌튼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지금 AI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데 70%의 돈을 쓰고 있다면 그중 상당 부분, 예를 들어 30% 정도는 AI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데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더 빨리 만드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만드는 데도 돈을 써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건 결국 책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코드를 짠 개발자? 차를 판 회사? 아니면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용자? 코드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
현대 AI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한 노학자의 기우로 치부해 버려야 할까요? 판단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